증시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투자의 힌트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의 마켓 포인트, 오늘도 매주 목요일마다 만나는 분이죠. 유니인베스트먼트 이성수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그 이야기가 좀 저는 굉장히 인상 깊은 이야기가 될 것 같거든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뭐 10년 주기설에 대한 이야기는 해주셨지만 10년 주기설이 그럼 지나고 난 이후는 어떻게 되냐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10년 주기가 끝나게 되면 세상은 크게 바뀔 것이고 그럼 그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투자해야 되냐. 그렇죠. 이런 힌트를 얻어갈 거죠, 오늘. 네, 맞습니다. 이 어떻게 본다면은 이 10년 위기설이 언제 터질까 조마조마했었잖아요. 그랬죠. 이게 벌써 한 2, 3년 전부터 10년 위기설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제기가 됐습니다. 네. 2017년, 2018년, 2019년 계속 제기될 때마다 올해가 그 해인가 싶었다가도 그냥 넘어갔는데 그랬죠. 급기야 이번에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10년 주기설이 아이러니하게 또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원치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또다시 우리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생각해 보면 2020년 전에 네.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2010년 초반까지 좀 경기가 안 좋았고 네네. 그리고 그 전에는 2000년 IT 버블이 붕괴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크게 네. 무너지고 경제가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을 생각해 보게 되면요. 1990년 네. 그때 당시 아시아권 증시를 중심으로 해서 버블이 터지면서 네. 대략 한 1년 이상 기간 동안 증시와 경제 자체가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화면상에 미국의 경기 성장률 도표가 나오고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이제 중간중간에 회색 막대가 보이지 않습니까? 회색 음영이 보이죠. 예, 네. 예. 저 이 회색 음영이 공식적인 경기 침체 시기입니다. 자, 그런데 보시게 되면요. 1980년부터 해서는 10년 단위로 경기 침체가 굵직굵직하게 찾아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자, 조금 전에 이제 1990년까지 이야기 드렸는데 그 전에 10년 전인 1980년에는 네. 그때 당시 이제 볼커 의장이 초고금리를 내세우면서 정말 그때 당시 미국 경기 자체가 크게 흔들렸고 네. 그 흔적이 저 화면에 짙은 음영으로 80년대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흐름을 보게 되면요.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80년 이전에는 대략 한 5년 주기로 네. 예, 경기 침체가 왔는데 80년 이후부터 해서는 5년이 아니고 10년 주기로 오는데 올 때마다 그 강도가 정말 강하게 오고 있어요. 그렇죠. 표현이 나올 때마다 사상 유례 없는 경기 침체가 왔다고 하는데 이번 2020년에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크게 왔고 네. 그로 인해서 증시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일이 뭐 빨리 끝나면 좋고 좀 천천히 끝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또 다른 어쨌든 10년을 맞이하게 될 텐데 자, 그러면은 이번 10년이 끝난 다음 10년에는 어떤 변화가 시장에서 좀 있을 것 같으세요? 예, 그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네. 어떤 주가나 또는 어떤 투자 대상의 수익률이 만들어지는 메커니즘부터 살짝 이야기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보통 이제 어떤 위기를 거치고 난 다음에 가격이 바닥에서 올라올 때는 어떤 차별 없이 전체적으로 완만하게 네.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상승세가 강해지게 되면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모멘텀이 강하게 붙기 시작하는데요. 자, 그 모멘텀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투자자들이 신념을 갖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네네. 초반에는 이 정도 상승했는데 이게 상승이 굳혀지나 보다 하면서 점점 신념을 강하게 가지게 되고 그런데 그 상승이 5년 이상 지속되게 되면요. 네. 이게 신념 수준을 넘어서 신화 수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절대 이번 상승장은 꺾이지 않는다. 생각해 보면 최근 몇 년 사이에 미국 증시가 네. 그런 신념이 강했고 신화도 만들어졌었지 않습니까? 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신화가 강했는데 자, 그 과정에서 뭐가 생기냐면요. 레버리지. 그렇죠. 예, 여기저기서 빚을 끌어와서 네네. 투자를 하게 되고 기업들도 경기가 좋으니까 빚을 끌어와서 과도하게 이제 성장을 추구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서 네. 이게 너무 강한 신념과 신화 그리고 레버리지 투자의 리스크가 같이 공존한 상태에 있다가
사건이 터지게 되면 네. 10년 마디마다의 사건이 터지게 되면 레버리지가 먼저 축소가 되겠죠. 레버리지가 축소되면은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옵니다. 네. 우리가 3월 달에 미국 금융회사들이 돈이 급하니까 뭐 이머징 마켓뿐만 아니고 금까지도 매도하면서 달러를 확보하려고 했던 그랬죠. 그 네. 흐름이 나타났는데 네. 자, 그 결과 가격이 급격하게 추락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서 10년 동안 만들어졌던 신화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 네. 신화 속에서는 상승하는 영역만 계속 상승하는 특징이 있었거든요. 그 신념이 10년 단위 위기가 올 때마다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네. 그리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최근 10년은 어떤 섹터, 어떤 영역만 계속 상승했는데 네. 아, 이제는 여기 끝났는가 보다 하면서 그 다음 10년은 뭐가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겠죠. 사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이긴 합니다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찾아오기 전에는 투자는 무조건 부동산이다였었잖아요. 거기에서 근데 문제가 터졌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게 됐는데 사실 그거는 이게 뭐 그것과 맞아 떨어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이제 쭉 끌어왔었던 거고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한 차례 시장이 크게 변화되면 뭐 많이 하는 얘기죠. 물 빠져야 누가 옷 벗고 있는지 안다고 이걸 누가 옷 벗고 예.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면 옷 예. 벗은 사람들 이제 다 제쳐두게 그렇죠. 되고 예. 옷을 갖춰 입고 있는 그런 기업들과 사람들을 찾게 될 텐데 그럼 앞으로의 10년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자, 이번 하락장 거치면서 이제 옷 벗은 존재들이 뭔지 이제 쏙쏙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죠. 네네. 생각해 보면은 지난 10년 동안 미국 증시가 정말 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근 한 2년 사이에 보면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도 미국 증시로 쏠림 현상이 매우 강했어요. 네, 맞아요. 예, 조금 전에 이제 부동산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부동산 쪽으로 쏠린 것도 하나 예 중에 하나인데요. 또 미국 증시로 쏠렸던 것도 미국 증시만 상승하니까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도 그럴 것이 지난 10년 동안 보게 되면 자, 2010년 초부터 해서 2019년 작년 연말까지요. 미국 증시가 200% 상승할 때 아, 부럽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는 겨우 30% 정도만 상승했습니다. 아, 네, 네. 지금 막대 도표가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저기 한국 증시가 지금 파란색 그래프로 표시를 해주신 예, 거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은 이제 주황색 막대 도표인데요. 자, 저 국기가 위치한 위치가 그 시기 때 우위에 있었던 국가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제 한국, 미국 이렇게 엇갈려 왔잖아요. 네네. 자, 그 전에 10년, 2000년대를 보게 되면요. 그때 당시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이머징 마켓이 강했습니다. 맞아요. 자, 그때 당시 우리나라 증시가 2000년 초에서 2009년 연말까지 64% 상승할 때 미국 증시는 겨우 24% 하락했고요. 네. 또 그 전 10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IMF 사태도 맞고 그래서 겨우 13% 상승했지만 미국 증시는 이때 부러운 316% 상승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 이전 10년을 보게 되면은 자, 미국 증시가 대략 227% 상승할 때 우리나라가 800%가 넘게 상승했습니다. 네. 자, 이런 엎치락 뒤치락이 10년 단위로 반복되는데 그 이유는 앞서 언급드린 그런 메커니즘이 작용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10년은 미국 우위였잖아요. 예. 앞으로의 10년은 우리나라라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은 매 10년마다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네. 이런 이제 쇼크를 겪고 난 다음에 정말 그렇게 될까? 그래서 투자 격언에 나오는 것처럼 강세장은 회의감에서 태어나는 네. 그러한 모습이 초반 한 몇 년 동안은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2010년대 상승장 초반 때 보면은 한국 증시와 미국 증시가 비슷하게 상승을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에 쫙 순위가 엇갈렸는데 자, 과거에도 그러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이 부분은 제가 초반에 이야기를 드릴 때 상승장 메커니즘에 레버리지가 강하게 유입이 되고 그리고 그 레버리지 붕괴가 나타나면서 쇼크를 다 겪은 상태입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든 미국이든 충격이 컸던 건 사실이에요. 그게 이제 헤쳐 나오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겠고요. 생각해 보면 지난 그 몇 년 동안 미국 증시
가자 열풍이 있었던 거. 네네. 이게 정말 그랬나 싶지만 그런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줬던 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몇 년 전에 네. 몇 년 동안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랬죠. 자, 그래서 이번에 보게 되면은 막판에 가격 불문하고 뭐 미국이 고평가되었네, 뭐 케이프 지수가 어떻네, 뭐 그러더라도 상승했던 것처럼 그러한 네네. 흐름이 나왔는데 이제는 이 열풍이 지나간 이후기 때문에 새로운 판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새로운 판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한국과 미국을 좀 이번에도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요? 예, 여태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이야기 드린 거는 현상만을 이야기를 그러니까요. 네. 드린 거죠.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그러면은 단순하게 이번에 한국이 우위에 설까?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 그 논리만으로는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그 1980년대를 보면은 그때는 그 개발 시대다 보니까 신흥국이 빠르게 성장할 수밖에 예. 없는 시대였었고 사실 최근 2010년대부터 그 이후는 개발 시대라기보다는 이 정보통신의 성장 시대이기 때문에 미국이 상승했던 거고 그게 나름의 이유가 있다 보니까 그럼 앞으로 10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예. 우리나라가 이길 거냐 아니면 미국이 이길 거냐 그게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예, 이게 한미전 하니까 괜히 예전에 월드컵 같은 그러니까요. 느낌이 네. 듭니다. 자, 이 부분 뭐 예전에 과거 10년, 그 전에 10년 뭐 이유를 찾으면은 다 뭐 각각의 맞아요. 이유가 등장합니다만 공통적인 이유가 하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것은 바로 시장의 상대적인 밸류에이션 이 부분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생각해 보면 단적으로 지난 10년 보게 되면 말미에 미국 증시가 초고평가됐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있어 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모멘텀이 살아있다 보니까 계속 그렇죠. 상승했던 거고요. 반대로 한국은 참 좋은 국가긴 한데 저평가되었는데 모멘텀이 없다 보니 계속 네네. 소외가 됐었죠. 그래서 제가 한번 자료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10년 단위로 끊어가지고 미국 증시의 PBR 그리고 네. 한국 증시의 PBR의 상대 강도를 제가 한번 추적을 해봤어요. 네. 자, 지금 화면상에 자료를 보시게 되면 빨간색 영역과 파란색 영역이 이제 10년 단위로 엇갈리고 있고, 자, 그 구간에 보시게 되면은 직선이 올라가는 구간이 있죠. 네네. 이때는 이제 미국 증시의 PBR이 한국 증시 PBR에 비해서 높게 형성될 때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저 그래프가 하락할 때는 네네. 한국 증시 PBR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미국 증시의 PBR이 낮아지는 시기였고요. 네네. 그리고 또다시 상승할 때는 미국 증시 PBR이 높아질 때입니다. 즉, 뭐 전문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멀티플이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보시게 되면 90년대 매끄럽게 미국 증시의 밸류에이션이 높아졌고, 그 이후에는 한국 증시가 10년 동안 더 매끄럽게 밸류에이션 레벨이 높아졌다가 네. 이번 10년에는 또다시 미국 증시가 한국 증시에 비해서 더 높아진 밸류에이션을 보여줬던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네. 그 이전 자료는 제가 준비를 하지 못했지만 그때 당시는 한국 증시의 밸류에이션 레벨이 과도하게 높아졌었던 그런 네. 흐름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위치에서 보면은 한국 증시의 상대적인 미국 증시 대비한 상대적인 밸류에이션이 매우 낮아져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미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매우 높아져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이제부터 문제가 우리가 어떤 신화가 깨졌어요. 네. 자,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되죠. 신화를 딱 깨고 정신을 차려봤더니 네네. 어머, 내가 이렇게 비싼 주식을 가지고 있었네. 그리고 둘러봤더니 한국이란 나라가 참 좋은데 왜 이렇게 소외가 되어 있었을까? 네네. 이런 것을 전 세계 투자자들이 정신 차리면서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어떤 저평가되어 있던 것이 평가를 재평가 받으면서 높게 평가받기 위해서는 그게 주가 상승이니까요. 예. 모멘텀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단순 저평가되어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그 돈이 우리나라로 올 것이냐에 대해서는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실까? 이건 뭐 좀 준비된 건 아니긴 한데. 네.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또다시 미국으로 돈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 네네. 반대로 한국 증시는 계속 또다시 소외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시장 자체가 이제 절대적인 저평가 구간에 들어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네. 한국 증시가 이번 하락장에서
IMF급의 절대 저평가된 영역에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공감대가 그렇죠. 형성이 네. 되고 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번에 상승장 이후에 하락장이 나타날 때 모멘텀 투자자들이 전체적으로 충격을 받았거나 또는 그렇죠. 성장주 투자자들이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은 그쪽에 투자했던 자금들은 결국은 인간 내 자금이에요. 네. 그 인간 투자자들이 볼 때는 아, 내가 여기 투자했는데 이번에 성과가 안 좋았어요. 네. 그러면은 돈을 일단 빼겠죠. 네. 빼고 이제 스테이를 했다가 봤을 때 한 초반에 한 1, 2년은 비슷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후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우리나라 증시가 고개를 조금 더 높게 들어주면 그때부터는 상대적인 모멘텀이 우리나라 쪽에 더 강하게 발생하면서 네. 자금이 어느 순간부터 처음에는 비슷하게 유입이 됐다가 네. 점점 차이가 나면서 음. 한국 증시가 더 강하게 상승할 수 있겠죠. 네. 결국은 지금 한국 증시가 저평가되었는데 그 부분을 글로벌 투자자들이 볼 때 그때부터는 이제 확실한 모멘텀이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 전까지 한 1년 정도는 긴가민가. 예. 하지만 저는 일단은 한국 증시의 과도한 저평가 부분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과연 그러면 이제 국내 시장의 위상이 정말 크게 높아질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과는 다른 어떤 레벨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여러 가지 저평가되었다는 공감대, 그리고 증시안정기금도 네. 단기적으로는 유입되고 있고, 자, 이러한 흐름으로 보게 된다면은 최소한 지금 자금대에서, 지금 주가지수 영역대에서 투자자들이 공포보다는 떨어지면은 더 매수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커요. 네. 그렇다면은 예전과 다르게 예전에는 한국 증시가 참 좋은데 네. 그랬지만 모멘텀이 없어서 못 샀다 한다면 이후의 흐름은 참 좋아서 모멘텀이 붙었네 그러면은 네. 글로벌하게 모멘텀의 자금이 한국 증시로 이렇게 흘러들 수가 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난번 출연할 때 언급드렸던 국내 관점에서 이제 부동자금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네. 네. 글로벌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전체의 어떤 투자금이 큰 쟁반에 네. 고여 있다면 그게 이제 미국 쪽으로만 일방적으로 쏠렸다가 조금이라도 한국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면 이게 조금 쏠리면 예, 네. 물길이 잡히게 됩니다. 네네. 물길이 잡히게 되면 이제 점점 이게 기울어지겠죠. 자, 우리 대학 시절에 이제 농활이나 네네. 또는 군대에서 여러 가지 뭐 배수로 작업 네.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물길을 터줄 때 처음부터 크게 터주지 않아도 돼요. 네네. 그냥 살살살 터주기만 하면은 그렇죠. 자연스럽게 물길이 확 터지게 됩니다. 네네. 자, 그런 흐름처럼 지금 자체는 저거 진짜 한국으로 갈까? 한국이 진짜 저평가된 거 맞을까 싶지만 네. 자, 이 흐름이 어느 순간 역전될 수 있고 과거 보게 되면 2000년대 초반에도 한국 증시가 진짜 한국 증시가 올라갈까? 모든 투자자들이 그렇게 회의감을 그러게요. 가졌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물길이 잡히니까 크게 상승했고요. 그 중요한 분기점은 외국인 투자자가 다시 컴백할 때라고 네네. 봅니다. 아직까지는 계속 팔고 있잖아요. 네. 자,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올 때 그 즈음에 뭐 외국계 투자자인데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네네.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다. 예전에 2000년 초반 같은 경우에는 바우포스트라는 가치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헤지펀드에서 자금이 많이 유입됐고 국내 주식을 많이 매집을 했었어요. 네. 그 후에 한국 증시가 크게 상승했는데 최근에 또 바우포스트가 자금이 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어서 이 흐름이 차후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번에 코로나 이슈가 마무리되고 네. 외국인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이 되면 우리가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 대비해서 상대 강도가 어떨지 그것을 관심 있게 본다면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지 안 될지를 네네.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장기적인 시각을 보여주신 거예요.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는 그럼 어떤 국가에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남들보다 더 나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따져봤을 때 국내 증시에 훨씬 더 조금 높은 그런 점수를 주고 계시는 유니인베스트먼트 이성수 대표와 함께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